네, 오늘도 카타르 도하입니다. 야, 지난번에 벤투 감독이 우루과이 경기에서 나상호 선수와 이강인 선수를 너무 잘 활용을 했다. 또 나상호 선수와 이강인 선수도 너무 잘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는 A매치에 뛴 것이 1년 8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3월이었죠. 한일전에서 그 제로톱으로 뛰고 나서 계속 못 뛰었습니다. 월드컵 직전 평가전에서도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아니 이번에 엔트리 뽑긴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거지? 이강인 선수 또 어떻게 뛸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궁금함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교체 탁 투입되자마자 그냥 한 4명 정도 탈압박딱 해가지고 수루패스 딱 넣어주는 거예요. 역시 이강인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왜라고 하는 질문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벤투 감독은 나상호와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활용을 했길래 또 두 선수는 그런 벤투 감독이 전술적인 그 안에서 어떻게 뛰었길래 이런 좋은 평가들이 나오는지 그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우루과이 경기 때 기억에 남는 장면 그러면 뭐가 좀 있으신가요? 씬스틸러?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장면을 훔쳐 와 이거 진짜 저는 정우영 선수가 상대의 그 알론소 감독한테 이렇게 헤딩해가지고 바로 앞에서 맞췄던 거예요. 이것도 이런 게 있어야죠. 좀 약간 야시를 놓는 이런 건데 뭐 이렇게 얼굴에 타격을 했던 것도 좀 기억이 남고 또 손흥민 선수가 그 밟혀가지고 축구가 딱 벗겨지면서 양말에 구멍 났던 뭐 이런 것도 좀 아차 싶기도 했고 또 다행히 뛰기도 했었고 또 조규성 선수의 등장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주 저 파워풀하죠. 벌크업을 딱 해가지고 막 때려놓고 막 몸싸움 하고 막 하니까 뭐 끝나고 나서 저는 지금 뭐 카타르에 있어가지고 그 실감이 잘 안 되는데 난리 났다고 지금 뭐 조규성 선수의 팬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다 기억이 좀 남으실 것 같아요. 물론 전체적으로 우루과이 경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싸운 경기입니다. 근데 전술적으로만 두 가지를 저는 한번 좀 짚고 싶습니다. 전술적인 의미로 첫 번째는 나상호 선수의 오른쪽 활용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벤투 감독의 전술적인 능력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점이었다고 좀 보는데 나상호 선수를 이날 경기에 오른쪽으로 굉장히 높게 활용을 했죠. 근데 나상호 선수만 오른쪽으로 그렇게 활용을 한 게 아닙니다. 김문환 선수를 또 오른쪽 풀백으로 뒀고 또 이날 미드필더의 이재성과 황인범 선수의 위치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원래대로 하자면 이재성 선수가 오른쪽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게 많은데 이날은 황인범 선수를 오른쪽으로 뒀어요. 이재성 선수를 왼쪽에 뒀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죠. 오른쪽에 나상호 깊게 세워놨죠. 김문환 오버랩 올리죠. 황인범을 또 붙였습니다. 그러면 트라이앵글 삼각대형이 세 선수가 만들어진 거죠. 오른쪽을 굉장히 깊숙이 활용을 하려고 했던 건데 자 왜요? 왜 벤투 감독은 오른쪽을 이렇게 강하게 세워놨을까요? 이거는 우루과이에 대한 전술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우루과이의 이번에 포백, 좌우 풀백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오른쪽을 활용했다고 한다면 우루과이의 왼쪽 풀백하고 싸우는 거죠. 왼쪽 풀백이 누구였느냐? 나폴리에서 김민재와 함께 뛰고 있는 올리베라입니다. 이 선수는 말 그대로 풀백이에요. 전문 풀백입니다. 근데 반대쪽 오른쪽 풀백 누구였죠? 카세레스. 카세레스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센터백도 보면서 오른쪽도 보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베라보다는 전문적인 풀백이라 볼 수가 없어요. 이번에 뭐 고딘을 포함을 해서 우루과이 포백에서 전문적인 오로지 풀백을 보는 선수는 올리베라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어떻게 할까요? 공격을 할 때는 전문적인 풀백인 올리베라가 위로 올라가서 공격을 전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오른쪽을 강하게 섰어요. 그러면 올리베라의 왼쪽과 우리 오른쪽이 계속 부닥치게 되는 건데 왼쪽 오른쪽이 올리베라가 올라올 수가 있나요? 우리가 나상으로 깊게 올리고 자 이날 경기의 실제 포메이션을 한번 보시죠. 확실히 나상호 선수가 올라가 있죠. 김문환 선수도 올라와 있죠. 황인범 붙어 있죠. 이러면 올리베라가 올라와요. 뒤를 맞는데 뒷방을 맞는 것 때문에 들여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올리베라가 올라오지 못하면 그러면 우루과이의 공격이 한 축이 무너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어제 네덜란드하고 에콰도르 경기에서 똑같았죠. 비슷한 겁니다. 네덜란드도 왼쪽에 블린트를 놓고 오른쪽에 둠프리스를 놓죠. 블린트는 센터백도 보는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할 때는 약간 안쪽으로 와서 수비해주고 공격을 할 때는 둠프리스를 윙어처럼 쓰죠. 이걸 비대칭이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아요. 우루과이도 비대칭으로 가는 팀이었죠. 올리베라를 올려서 공격을 하고 싶어 했는데 우리가 그쪽을 공략을 해서 올리베라를 올라오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이게 포인트죠. 굉장히 활용을 잘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여기서 황인범 선수를 오른쪽으로 붙여가지고 올리베라를 막아버렸어. 오버랩을 못 나오니까 우루과이 공격이 되게 답답했잖아요. 또 하나 그러면 우루과이는 어떻게 공격하나요? 발베르데라고 하는 선수가 있죠.
벤탄쿠르, 베시노, 발베르데. 발베르데는 이번에 골대도 맞췄지만 정말 슛발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서. 레알에서도 그렇고 우루과이에서도 그렇고 동선이 어떻게 되죠? 발베르데는 오른쪽으로 돌죠. 약간 우리가 메잘라라고 하죠. 중앙 미드필더 반, 측면 미드필더 반 이렇게 오가는 선수를 메잘라. 이게 이제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의 반반이라는 뜻입니다. 이탈리아어로 메잘라를 쓰게 되는데, 그러면 발베르데가 가운데 있다가 오른쪽으로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레알처럼. 그러면 우리는 누구 자리예요? 왼쪽이잖아요. 이재성 선수를 왼쪽에 둔 거예요. 이재성 선수는 공격에 대한 영리함도 있지만 수비할 때 굉장히 지능적인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쫓아다니잖아요. 이재성 선수에게는 발베르데를 맡긴 거예요. 자, 정리해보죠. 왜 나상호 선수가 이번에 그렇게 오른쪽으로 깊게 활용됐는지, 황인범과 이재성을 왜 그렇게 좌우를 바꿔가지고 했는지, 바로 상대의 올리베라와 발베르데에 대한 대응 전술이었다. 저는 여기에 딱 보면서 야, 벤투 감독이 우루과이에 대한 분석을 정말 잘했다. 상대가 잘하는 부분, 상대의 어떤 약한 포인트를 제대로 공략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벤투 감독에 대한 전술적인 평가를 좀 해볼 수 있는 점이 좀 있었고, 두 번째, 이강인 선수의 교체 투입도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이제 계속 잘 싸우다가 75분에 나상호 선수를 빼고 이강인 선수를 75분에 투입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물어보죠. 왜요? 자, 여기도 우루과이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응이에요. 절묘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한번 보시죠. 우루과이가 이날 최전방과 센터백 쪽에 누가 있었죠? 선발에? 다 그렇죠. 수아레스와 고딘이 있었죠. 만으로 35의 수아레스, 만으로 36의 고딘입니다. 이 두 선수는 기본적으로 나이에 에이징 커브가 왔어요. 확실히. 물론 지금도 뭐 감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셨죠? 수아레스 굼 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빌드업을 할 때 누네스 위치에서는 빌드업해서 나오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빠르고 힘 있는 선수 잘리면 위험하니까. 근데 우리가 빌드업을 할 때 수아레스 쪽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이 친구가 못 따라오니까 그냥 수아레스 쪽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타락박을 할 때. 자, 다시 정리해보죠. 그러면 수아레스의 최전방, 고딘의 최후방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우루과이예요. 그럼 앞뒤가 주력이 좀 떨어져 있어. 기본적으로 경험은 많지만. 그러면 경기를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고딘을 중심으로 해서 라인을 끝까지 올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뒤가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고딘이 못 쫓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라우가 못 뛰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라인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라인을 계속 주저앉죠. 그 다음에 수아레스도 시간이 갈수록 내려와서 압박을 하는 게 덜해지죠. 그러면 점점 처음에는 버텨요. 처음에 버팁니다. 미드필더가 워낙 좋으니까 뭐 발베르데 중심으로 막 버티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수아레스도 내려오지 못하고 고딘도 올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벌어지죠. 후반으로 갈수록. 그럼 자, 앞과 뒤가 벌어지면 가운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넓은 공간이 만들어지죠. 여기서 공간의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했던 겁니다. 공간이 벌어졌을 때 이 공간을 기가 막히게 뚫고 들어가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선수의 우리 대표팀 통틀어서 누가 최고죠? 이강인이었습니다. 만약에 압박이 계속 굉장히 강하게 살아있어서 좁혀져 있다고 한다면 이강인 선수는 아무래도 공간이 좀 있어야지 잘하는 선수잖아요. 훨씬 더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공간이 벌어진 타이밍이 이강인 선수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간 75분이라 봤던 거죠. 물론 이강인 선수가 들어갔던 75분은 앞에 수아레스가 빠지고 카바니가 들어갔던 자리예요. 근데 카바니도 비슷합니다. 카바니도 공격을 하고 열심히 하는 선수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확실히 나이가 들면서 그런 압박까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우루과이도 공격을 위해서 계속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아레스 대신에 카바니가 나왔어도 미드필더는 계속 벌어져 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장면 한번 보시죠. 그때 4명을 빠져들어갈 때도 보면 들어오긴 하지만 공간이 스페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공간에서 이강인 선수는 그냥 껌입니다. 껌. 그냥 빠져나와서 밀어버리잖아요. 스루 패스를. 그러니까 확실히 이걸 보면서도 와, 벤투 감독이 이런 것까지 지금 다 계산을 했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이강인 선수를 어떤 타이밍에 어떤 상황에서 넣어야 되는지, 우리가 그동안 평가전 했던 상황과 지금의 이 상황은 달랐다 본 거죠. 우루과이가 급해진 상황, 나이가 있으면서 간격이 좁히지 못하고 벌어진 상황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강인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상호 선수를 깊게 활용을 한 것, 이강인 선수를 75분에 쓴 것도 왜라고 하는 질문을 쫓아가 보면 우루과이라고 하는 특징에 맞춰서 맞춤 전략을 벤투 감독이 너무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나 경기가 또 상당히 궁금해요. 가나 경기에서는 가나의 특징에 맞춰서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올지. 가나도 개개인의 능력들은 상당히 뛰어나잖아요. 쿠두스의 능력 참 좋고, 이나키 윌리엄스 빠르고, 살리수라고 하는 센터백은 굉장히 공중전에 강하지만 느려요. 하지만 토마스 파티를 중심으로 해서 미드필더가 굉장히 강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날 경기에 일단 이강인 선수를 선발보다는 또 만약에 벌어지는 순간에 투입을 한다든지 우리가 좀 더 살리수라고 하는 장신이 있지만 느린 선수를 활용할 수 있는 스피드한 공격에 어떤 뭐 승부수를 던진다든지 이럴 수 있을 것 같긴 하는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벤투 감독이 이번 우루과이 경기에 정확하게 맞춤 전략을 들고 나왔던 것처럼 이번 가나와의 경기 때는 어떠한 전술적인 선택을 할지. 벤투 감독한테 너무 바라는 게 많아지는 건가? 근데 우루과이 경기 때 너무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줘가지고 정말 좋습니다. 월요일 밤 10시입니다, 여러분. 가나하고 잘하겠죠? 경기 결과에 대한 코멘트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습니다.